네, 46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장기 차입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17일 날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되는 차입금을 우리가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자산 증가, 부채 증가가 되는데, 이거는 결산 때 우리가 결산 수동 분계 사항이잖아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결산 때 한 번씩 하죠. 근데 이번에 그 시험 문제 보니까 두 개 은행 걸 주었더라고요. 근데 한 은행 거는 상환일이 2023년 6월 30일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면 2023년 6월 30일이 상환일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유동성 대체 분계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22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급 날짜가 1년 이내로 들어왔죠. 6개월 후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만기일이 2024년 6월 30일이다. 자, 2024년 6월 30일 날 전부 상환하기로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2년 12월 31일에서는 1년 6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이건 장기 차입금이에요. 이건 아직도 장기. 그래서 이건 장기 차입금에 아직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한 건만 2023년 6월 30일이 이때 상환하겠다고 한 그 건만 유동성 대체 분계 요걸 해야 돼. 유동성 대체 분계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이 오고요.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 장기 차입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는 부채 증가. 그러니까 여기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고, 대변의 유동성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없애주고 유동 부채를 증가시켰다가 이제 23년 6월 30일 날 우리는 이런 분계를 하게 되죠. 상환하는 날, 자, 유동성 장기 부채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이날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은 차입시, 그 다음에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상환할 때 이렇게 상환하는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결산 문제로 요게 지난 시험에 나왔었죠. 근데 표에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했어야 돼요. 이 분계를. 자, 임대보증금 여러분 아시죠?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 아시죠?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AT 1급에서는 그냥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분계, 요 분계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FAT 1급에서. 근데 퇴직급여를 설정할 때 우리가 그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될 우리 그 퇴직금 계산을 하잖아요. 연말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러잖아요.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한 것을 전부 다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죠. 전기에 설정해 놓고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거, 그건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분계 내용은 이거죠. 차변이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 근데 이게 수동 분계 사항이 아니고 우리 더존에서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그 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빼가지고 퇴직급여란에다 입력하고 여러분 전표 추가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계가 만들어져요? 이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결산 끝나고 그 다음에 한 3월이나 4월쯤 돼서 직원이 퇴사를 누가 했습니다. 그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요. 대변에 이제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는 이러한 설정시 분계와 퇴직금 지급시 분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례는 어떤 건가요? 자, A사는 22년 1월 1일에 개업했네요. 올해 개업을 했네요. 그러면 작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22년 12월 31일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이 1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이제 퇴직금 추계액이죠. 그러면 22년 1월 1일 날 설립한 회사는 잔액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전부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1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 100만 원 이렇게 결산 때 하는 것이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건 자동분계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요, 이것도 혹시 표를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네. 자, 퇴직연금제도가 우리 교재에 지금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위에 있는 확정기여형은요, 확정기여형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부채 기말에 부채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부채 인식을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은 연금에 불입을 하게 되면은 그 연금 불입액을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요, 회사의 자산이 직접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어디로 연금을 불입하겠어요? 금융회사, 보험회사, 우리 회사가 가입한 가령 삼성생명의 연금을 우리 회사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다가 100만 원을 불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회사가 아니고 근로자가 주인이에요. 근로자가 삼성생명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요. 퇴직금 불이백만 보험회사하고 계산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회사가 불입해야 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불입액이 얼마다. 그것을 불입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 현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기말에 불입을 못했다. 그러면 그걸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그것을 인식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일반 채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된다. 다 납부했으면 부채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C사는 2022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C사는 2022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10,000원 납부해야 될 것을 단기 내에 전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발생. 대변에 7,000원은 납부했으니까 7,000원이 현금 자산 감소했고요. 나머지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확정 급여형의 퇴직연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 요 앞에서 이 부분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그런 다음에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연금을 불입을 일단 해야 되는데 불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자, 연금 불입액을 말이죠.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표시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아까 확정기여형은 뭘로 했어요? 퇴직급여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죠. 근데 이게 자산으로 봅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또 연금에 불입한 퇴직연금 미지급금,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같이 표시하고요. 여기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할까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여기 미지급 퇴직연금이 없다고 보시고
네, 이거 없다고 보시고 있으면 이것도 표시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연금에 불입한 것을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괄호 안으로 차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실제 만약에 퇴직금 추계액이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 금년에 우리 회사가 22년도에 설립했다고 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불입한 것이 4천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퇴직금 추계액은 5천만 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5천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2년도 1년 동안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으로 불입한 것이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딱 1천만 원 차이 나죠? 그것만 부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표시는 하는데 실제로 부채 총계는 1천만 원이 더해지는 거다. 차감계 정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아까 5천만 원으로 추계됐어요. 그래서 부채를 5천으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가 좀 의욕적으로 퇴직금 연금 불입액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을 불입을 했어요. 22년도에. 그러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될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괄호 열고 6천만 원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만 5천만 원만 차감 계정으로 최대로 5천만 원만 표시하고 그러면 1천만 원 남은 걸 어떻게 하느냐? 초과한 경우에는 투자자산에다가 계정과목은 똑같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투자자산에다가 표시합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인 건 맞습니다. 자산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계정과목 분류에서는 자산에서 찾아야 돼. 부채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자산에서 찾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비유동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초과할 때는 투자자산 쪽에다가 초과된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B사는 22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습니다. 22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2년 12월 30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이 11,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납부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10,000원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하나 필요하죠. 11,000원 추계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또 하나 분계가 그 밑에 분계는 뭔가요? 연금을 불입했을 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연금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현금. 자,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두 건의 거래입니다. 요거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회계 처리이고, 요 밑에 거는 불입할 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연금 불입. 연금 불입. 순서는 연금 불입이 먼저 있으니까 요게 먼저 있으니 순서로 보면 요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것이죠.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차변 하나만 써놓으니까 이것이 한 건의 회계 처리로 보게 되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한 건의 회계 처리가 아니고 두 건이다. 예. 연금 불입하는 회계 처리. 밑에 게, 위에 게 결산 때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로 설정하는 회계 처리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된다? 두 개가 다 비유동 부채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이렇게 재무제표에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불이백이 운용자산이 11,000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15,000원을 불입을 했다면 여기에는 11,000원만 표시하고 초과된 4,000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투자자산 분류에 또 한 번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나중에 이건 실무 수행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분계 연습에 우리 책의 뒤에 보면 분계 연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거 또 복습이 될 겁니다. 자,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충당 부채들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 정리했고요. 지금 정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불이백을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리고 급여형의 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금 불이백을 자산으로 잡는다. 자산으로 잡는다. 그 자산의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본다. 그거가 핵심입니다. 네, 그 뒤에 그 커튼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본 개정 과목들 보겠습니다. 자본 개정 과목은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본금, 네, 유상증자시 분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유상증자를 할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이 발생이 되죠.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다음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감자차손, 이거 역시 자본조정에 대한 개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 FAT 1급에서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관련된 개정 과목, 네, 두 개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어제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델에서
재평가 잉여금 설명했었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평가할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승해서 발생한 평가이익, 이것이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한 재평가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이에요. 이때는 개념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고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인데,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하락을 했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상승한 경우에만 그 상승분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이익들이죠.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영업이 매우 잘된 기업입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그 기업이 현금 지급 능력이 유동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이익잉여금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은 뭐였느냐? 우리가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 금전 배당을 말해요. 금전 배당을 다른 말로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데,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라라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입니다. 근데 한도는 있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전 배당할 때 적립 안 해도 무방하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현금 배당할 때 무조건 10% 이상 법정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익준비금이 법정 적립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의 법정 적립금들이 있는 거고요.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알아서 기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적립해두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임의적립금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붙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임의적립금이다, 기타 법정 적립금이다, 이익준비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다 처분을 한 거죠. 이렇게 쓰겠다. 에? 처분. 나머지는 뭐예요? 처분전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 말에 넘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단기에 이익이 난 것이 또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차기로 2월 돼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차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표시를 하죠. 요 두 개를 더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해요? 차기에 이처럼 주주에게 배당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흐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익준비금 상법이 정한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 또는 현물 배당, 이런 배당들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여기 설명을 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이 회계년도 말인 회사가 21년도분 현금 배당은 22년도 초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22년도잖아요. 지금
지금 22년도에 영업의 성과를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올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23년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21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1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회사는 부채로 인식할 것도 없고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네. 그런데 21년도 재무상태표에는 그러니까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는 표시가 됩니다. 대신에 내년, 이제 우리는 지금 22년도고 23년도라고 봅시다. 이 책은 좀 1년 뒤로 이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내년도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2월 된 이익잉여금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장부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거기 밑에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있어요.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중에 하나가 이익 준비금 같은 그런 규제를, 그것도 일종의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익을 전부 주주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전체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식 배당은. 그런데 현금 배당은요, 자본이 감소해요. 이건 직접 현금을 주주에게 주는 거고,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자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주식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를 할 것이 없어요. 주식을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 처리는 안 하고 장부에다가 수량만 고쳐놓는 거예요. 수량만 적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냥 주식을 그냥 받은 것은, 주식 배당을 받은 것은 회계 처리 사항이 없어요. 받는 회사는. 주는 회사는 회계 처리합니다. 받는 회사는 할 것이 없다. 주식 배당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초에 결정이 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써놓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아마 메모에 없나 본데요. 네, 지금 한번 써보죠.
현금 배당은요, 결의할 때도 회계 처리하고 지급 시 회계 처리하고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번 해야 돼요. 자, 결의가 됐어요. 결의 시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감소해요. 결의는 주주총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주총회는 새해 연초에 하죠. 그러면 새해 연초에 전기에 결산해가지고 전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그 전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져서 당기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자, 금액을 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10,000원이라고 해볼까요? 10,000원. 대변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가 일어났고요. 대변에는 오늘 결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가 됐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이렇게 결의할 때, 결의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의 시 회계 처리라는 것은 이제 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주총회가 개최된 날, 주주총회 개최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주총회 개최되고 나서 이 결의가 된 사항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 시라는 것은 실제로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일자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제 차변에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10,000원 다 지급했어요. 부채 감소했죠. 자, 대변은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보통예금이라고 하죠. 현금 봉투를 줄 리는 없으니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금 배당. 결의할 때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이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지급할 때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은 보통예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배당 중에 주식 배당이 있었죠. 주식 배당.
이것도 결의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해요. 2월 된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대변에 개정 과목이 달라요. 아까 현금 배당은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개정 과목을 쓰는데, 주식 배당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할 의무거든요. 발행할 의무. 그래서 개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해보나요? 그래서 자본 감소했죠?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냐, 자본조정이냐, 기타 포괄이냐, 이익잉여금이냐, 자본금이냐, 5가지 분류 중에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했어요. 자본조정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입니다. 부채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해서 주식을 교부할 시 회계처리. 주식을 교부할 시 회계처리. 즉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주주들에게 장부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개 주주님, 주식 지금 보유 주식이 100주니까 10%씩 만약에 더 배당을,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다면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주를 더 주는 거예요. 10주. 그래서 주주님의 주식 잔고는 이제 110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110주가 되었습니다. 자, 교부해 줬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제 필요하죠.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어져야 되죠. 차변에 와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0원. 이건 이제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이제 자본 감소됐고요. 대변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본금이 되는 거죠. 액면가로 발행을 합니다. 10,000원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자본금이니까 이것도 자본의 증가죠. 자본 개념 과목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자본 증가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위에 이것을 좀 키울게. 이렇게.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결의시와 그 실행했을 때 회계 처리로 나누어서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도 우리가 뒤에 그 분계 연습 문제는 이게 한 문제씩 좀 아마 어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복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 다 정리가 됐는데 다음은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TAT 2급 교재에서는 수익이란 무엇이냐 좀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했는데 조금 고도화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 수익의 정의를 말이죠. 조금 개념적인 설명을 좀 고도화시켜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이란 무엇인가? 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우리 회계 처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하면은 여러분 이제 기말에 그 당기 순이익만큼이 자본으로 가니까 자본 증가된다 하는 거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회계의 순환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요 자산이 증가합니다. 네, 만약에 이자 수익 대변에 발생했다고 봐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을 보통회음으로 받았다든가 차변에 현금이 온다든가 그래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이런 게 오는 거죠. 또 부채의 감소도 올 수 있어요. 부채의 감소도. 네,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 근데 마침 그 거래처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상 매입이 있어. 외상 매입이.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의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상품을 15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150만 원. 자, 차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래처하고 협의하에 현금 50만 원만 주세요. 자, 자산 증가했죠.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하고 차감시키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회계 처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으로 인해서 부채가 감소되는 수익과 부채를 퉁치는 이런 회계 처리도 있습니다. 상품 매출액 하고 그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하고 대체시키는.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쭉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건 자산의 증가고요.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또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금 수익이라든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여기서 또 이걸 해볼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는 회사, 주식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으로 미수 수익 10,000원 이렇게 잡아요. 결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대변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 수익에서 나오고 있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수익 발생을 시킵니다. 그랬다가
배당을 이제 받았네요. 배당을 받는 기업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10,000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요거 미수수익 잡았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받는 회사는 결의된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실제로 받는 날은 또 이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수익 시점이 언젠가 한번 보세요. 배당을 받는 회사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결의될 때, 배당을 결의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결의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요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에는요, 매출액도 있고, 이자 수익도 있고, 배당금 수익도 있고, 임대료 같은 수익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구분이 있죠.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익, 즉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가 된다. 수익은 기업이 받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해야죠. 그래서 매출액은 공급가액만 표시하죠.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죠. 부채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공급가액만 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닌 경우에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 된다. 끝에 있는 부분은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는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매출 애누리나 환입,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자,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유입되는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가 있죠.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것은 현재 현금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보는 거고요. 명목금액이라는 것은 거기에 장기간에 걸쳐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자. 우리가 명목금액이라는 것은 미래에 걸쳐서 받아야 될 총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에서 만약에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있다.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모두 더한 거, 그게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죠. 그걸 우리가 명목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뭐다? 이자에 해당이 된다. 이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했지만 그 이자 수익으로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장기 할부 판매 시의 이자는 매출액으로 그냥 봅니다. 매출액. 공급, 즉 과세 표준으로 보고 매출액에 포함시키죠. 근데 명목상으로 이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유형별 수익인식 기준, 재화의 판매의 경우에 수익인식 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된다. 재화를 이전시키면 모든 위험이나 보상이 그 구매자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권리도 있는 것이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판매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자기가 그걸 통제한다면 그건 자기 물건이 아직도 자기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재화, 판매자의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화를 판매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판매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측정하는 금액은 공정가치를 수익 금액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이와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건설 용역 같은 경우에.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미 발생한 원가와 완료를 위해서 나머지 투입해야 될 걸 합치면은 총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진행률에 따른 그 측정을 이렇게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원가, 또 앞으로 발생해야 될 원가, 이런 것 등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어야만이 이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때 그것이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은 1 또는 3번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1번은 작업량을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작업량이라는 것은 예상 작업량 대비 실제 작업량 그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원가는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 그걸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량이라든가 또는 원가라든가 이런 것 등이 신뢰성 있게 계산이 되어야 돼요. 자,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이자 수익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영업의 수익에서 로열티 수익이라는 말은 지금 TAT 2급에서는 처음 나왔는데요. 수수료 수익과 같은 거예요. 로열티, 수수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 수익,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업이 주식을 투자하면은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영업의 수익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아까 마침 여기에 있어가지고 배당을 받는 기업은 대변의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영업의 수익도. 또 경제적 유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상기 조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합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게 아까 그 시점이에요. 결의한 날.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된 것은 수수료 수익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 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로열티를 1년에 12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을 언제부터 했느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을 9, 10, 11, 12 4개월치를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제조업의 경우에 이러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이나 이런 것은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비용 쪽을 보겠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정 과목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 수익처럼 비용의 인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비용이란 무엇이냐?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게 돼요. 아까 수익 발생하고 반대 현상이 됩니다. 아까 수익의 발생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서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원의 효익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익, 자원이 외부로 유출된다,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고, 수익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해야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비용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때에 대응하여 인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 삼각비, 아니 대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을 무리하게 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동일한 기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대응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단기에 발생한 수익 중에서 대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 끝나는 시점에 예상되는 걸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그것도 해당되지만 이것도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요? 선입선출이다, 후입선출이다, 어떤 가정을 세우긴 합니다만은 단기에 매출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가를 어떤 가정에 의해서 계산해내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든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든가 대응시키는 거죠.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 기간으로 그냥 인식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같은 판매 관리비, 이런 판매 관리비는 우리가 기간 비용이라고 그러죠. 예산으로서 효익, 자산으로서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의 절차,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배분의 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식해야 된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 네. 뭐 추가된 내용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7페이지, 10분 남았군요. 자, 회계 변경. 회계 변경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이란 무엇이냐?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올바른 거죠.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의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로 비교하는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업과 기업을 비교하는 비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표 이런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기간별 추세를 보고자 할 때 기간별로 비교하고 있고, 기업 간의 비교는 어떤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 경영을 잘했는가 뭐 이런 것 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과 기업을 비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계 기준이 통일성을 유지해야죠. 비교하려는 기업과 기업이 회계 처리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회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회계 변경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익 조정을 위해서 회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 조정 때문에 회계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익 조정을 위한 회계 변경을 우리는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회계 변경의 사유, 우리 합당한 사유 세 가지 있었다고 어디 앞에서 어딘가 나왔어요. 어젠가 그저께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이나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된다 라고 판단되면은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이건 데이터로 확인이 금방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종 사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변경을 했는데 이건 종전의 회계 정책보다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하고 똑같이 맞추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다 그걸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서 종전보다 더 합리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해서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회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바뀌었다. 그런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은 정당한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기억하십니다. 아래 보기 중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1, 2, 3번 뺀 나머지 하나가 아닌 게 나올 거예요. 그걸 딱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아닌 보기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를 이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했다. 이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회계는요, 세무회계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회계는 기업회계, 재무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얼마냐? 그걸 산출하려고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회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득세, 사업소득세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도 회계 처리를 하고 나중에 사업소득세 납부할 때는 사업소득세 세무조정을 해서 납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해주는 전문가를 우리가 세무사라고 하죠. 세무사. 따라서 우리 지금 재무기업회계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이거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이익을 우리가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요,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총 수익금액에서 총 비용을 빼요. 그러면 그 회사에 세전 이익에서 소득세를 내면은 소득세를 빼야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재무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벌어들인 이익금이에요. 그런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세 얼마다 그러면은 비용에서 소득세는 빼야 돼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소득세도 비용이에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뭐냐? 재무회계와
세무보고의 뭐야?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용성 면에서 보면은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당연히 세금 내는 거 뺀 것을 당기순이익으로 봐야 맞는 거죠. 회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소득세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또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는 범법 행위예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익을 줄이게 되면은 탈세가 되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금 많이 내서 표창을 해주느냐, 그럴지도 모르죠. 세무관청에서는. 그런데 이익을 많이 내게 표시하면 누가 손해를 봤어요? 투자자들. 그 이해관계자들이 엉뚱한 결과를 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를 손해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를 어떻게 변경했거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감소시켰을 때 또는 증가시켰을 때 모두가 다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의 유형이라는 거 다음 페이지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가실 때 퇴실 잘 찍으십시오.